단기 트레이더분들은 지금 굉장한 상승장이죠. 그런데 이런 상승장에서 중장기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시장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생각하냐? 오늘 영상을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한국은행에서 2007년 12월에 그러니까 2008년에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나고 경기 침체가 터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랬을 때 2008년의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다 했던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만 보지 않죠.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주요국들의 경제 전망이에요. 2008년 미국과 중국, 특히 얘네가 중요하죠. 이 국가들의 경제 전망이 어떠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2.1% 상승을 하는데 2008년에는 1.8%로 더 안 좋아진다. 그리고 중국도 2007년에는 11.3%나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2008년에는 약간 좀 떨어져서 10.5%로 이렇게 살짝 둔화된다. 그래서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은 2007년 5.1%에서 2008년에 4.6%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2023년 11월 30일인데 과연 한국은행은 2024년에 주요국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번에 나온 따끈따끈한 자료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수출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VIP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인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2.4% 성장을 하던 게 큰 폭 떨어져요. 1.3%로 2014년에 크게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5.2% 성장해서 4.6%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집니다. 하필이면 우리한테 중요한 미국과 중국은 떨어지고 유럽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유럽은 약간 올라요. 0.5% 그리고 일본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뭐 0.1% 떨어진다고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미국과 중국이 크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2007년 12월에 했던 경제 전망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그때보다도 2024년 전망이 훨씬 더 미국과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져요. 뭔가 촉이 딱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런 걸 여기서 감을 잡아야 돼요.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너무도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에 뭐라 그랬냐? 2008년에 세계 경제가 둔화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불확실성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중국,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도 다소 둔화된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를 2007년 12월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어요. 다른 나라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은 이게 말이야 방구야 싶을 정도로 아주 엉성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한국의 2008년 한국 경제 전망은 수출이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분명히 앞에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세계 수출이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서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도 소비를 중심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일 거다. 우리 한국은행이 2008년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된다고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GDP 성장률도 2007년 대비해서 아주 살짝 4.8%에서 4.7%로 아주 살짝 떨어진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죠. 경제 성장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우리 한국은 별로 영향이 없다. 그러면 2024년 내년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로 보고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웬일로 지금 사실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에도 올해 같은 성장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향후 성장 경로상에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중국 경제 방향,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이나 국제유가 추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장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주 뭐 외국은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아주 긍정적이래요. 그렇지만 뭔가 자신감이 좀 결여됐어요. 통화정책, 중국 경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좀 높다. 잘 모르겠다는 소리죠. 웬일로 2024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자신감이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미국이라든가 중국,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데 얘네들의 경제 성장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2.4에서 1.3으로 1.1% 떨어지고 중국은 5.2에서 4.6으로 2008년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지는 이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2024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자신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에서 이제 첨부한 이 자료를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2023년 현재 어떤 상황이냐, 글로벌 구매관리자 지수,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보시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축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서비스업 전 산업이 다 둔화로 가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내년에 딱 보면은 제조업도 안 좋아지고 서비스업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전망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2007년 12월에도 과도하게 너무나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한국은행 전망은 그냥 자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팩트만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일단 한국의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금리까지 이렇게 파란색 높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금리까지 높으면 당연히 연체율은 점점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비은행 기업의 연체율이 쭉 증가를 하고 있고 가계대출, 기업대출 연체율은 이제 소폭 계속 증가를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팩트를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있죠. 여기 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도 둔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죠? 웰스 이펙트가 소멸을 합니다. 웰스 이펙트는 뭐냐?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현금화를 한 건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막 올랐다. 그럼 내가 왠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를 확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빠지면 이거 손해 어마어마한데 하면서 소비를 다 줄여요. 지금은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죠. 여러분 대출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이자 갚기도 빠듯합니다.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거기다 웰스 이펙트도 소멸되다 보니까 민간 소비 회복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바로 민간 소비 회복세가 지금 더딘 모습이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고 여기 민간 소비 자체가 지금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주 뭐 눈꽃만치 살짝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내년에 여기 왕창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이제 보고서에서는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뭐 반도체도 그렇고 교역량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사실상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전망이 그렇게 조금 자신감이 결여져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2007년 12월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국은행도 그렇고 각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2007년 12월에 2008년에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한참 좋았다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침체가 오고 폭락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2024년 현재도 한국은행도 그렇고 각국 중앙은행이며 모든 기관들이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4년에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한참 좋았다가 둔화되면 폭락이 올 수 있죠.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시장이 반토막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주의 경보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래서 지금 같은 상승장이라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들은 월가의 노장처럼 투자를 해라.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월가의 노장들은 어떻게 하냐? 행복한 가정에서 안락한 삶을 평소에 살아요. 그러다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지팡이를 짚고 객장으로 나오는데 왜 시장에 피가 낭자하냐? 월스트리트 그 거래소 보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전화하고 이러는 거 혹시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랑 틀리게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뭐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막 복잡하게 뭔가를 해요. 근데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정말 사람들끼리 주먹질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예전에. 지금은 뭐 그렇게 싸우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 아래 이제 전표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전표 종이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피가 막 시뻘갰대요. 그래서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를 뜻하는데 그럴 때 월가의 노장들은 지팡이를 짚고 이제 객장으로 나오죠. 그 당시에 이제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객장에 나와서 거래를 했으니까 그렇게 주식을 쓸어 담고 나면 항상 반복된 흐름,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안락한 가정으로 돌아가서 안락한 삶을 살다가
다시 또 폭락을 기다린다. 이게 월가의 노장들이에요. 우리도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딱 보면 그렇죠. 2019년에 ISM 제조지수 벌써 뚝 떨어지는 거 보고 2019년이면 이때 이제 매도를 했죠. 이게 2020년 이게 3월 달에 썸네일이에요. 급락장에서 드러나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이제 수익률 인증 막 25%, 255%난 거 이런 거 보여드렸다가 이제 정말 개욕을 먹었죠. 불난집에 부채질 하냐, 너 이거 뭐 현금 가지고 있어서 투자하라고 하는데 짜증나 죽겠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럼 2020년 3월에 뭘 샀냐면은 이게 2019년 말에 방송 내용이에요. 삼성전자가 소재, 부품, 장비, 요 강소협력업체에 투자를 늘리는 이유, 이게 연봉 40억 반도체 흔드는 중국의 러브콜,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 1만 5천 명 채용, 요런 방송을 했죠. 이 내용이 그겁니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거고 그쪽으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제 미래 먹거리가 갖춰졌다. 그래서 2019년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요. 시스템 반도체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방송에서 이거는 폭락하면 바로 사야 된다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서 삼성전자가 제대로 폭락을 해줬죠.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그때 이제 당연히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게 2020년 하반기 시작할 때 한 6월쯤에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2020년 하반기에 뭘 많이 얘기했죠. ASML 여기 딱 썸네일에 나오고 여기 엔비디아 딱 나오죠. 이게 굉장히 많이 투자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 맨 마지막에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 뭐 구글부터 해서 엔비디아, ASML, 나이키도 이제 뭐 기술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많이 투자가 되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스토리는 맨 마지막에 아주 잘 나오죠. 2023년 상반기에 저희가 현금화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가가 특히 엔비디아 같은 거에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매도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굉장히 아픈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어쨌든 월가의 노장처럼 현금화 해놓고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 주식은 어떻죠? 2021년 이게 7월 뉴스인데 미중 무역 분쟁이 이게 장기화되고 하면서 신흥국 위기가 발생해서 국내 주식을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라. 이게 2021년 7월에 방송 내용이에요.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좋은 이유는 첫 번째, 미국은 주주 우선주의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이게 주주 물매기는 정책이죠.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큰일 나는 이런 정책이고, 쥐꼬리 배당. 배당을 이건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는 이런 게 바로 우리 한국이지만 미국은 어떻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주도주가 다 미국에 있고 또 얘들은 우리나라랑 틀리게 대출을 받아서 배당을 해줘요. 우리 주주분들을 최우선주의로 한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대출까지 받아서 배당을 주고 평소 때는 항상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소각을 해요. 회사가 주식을 소각해버리면 내 주식이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찍 효과를 설명드렸죠. 무역 구조상 미국을 삼성전자라고 하면 한국은 그냥 협력업체, 하청업체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죠. 중국은 이제 하이닉스 정도 되는데 중국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게 큰 문제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특히나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항상 걱정이 많죠.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미국 주식은 걱정이 덜하다. 장기 투자는 미국 주식으로 해라. 그래서 2021년 거의 7월쯤 이때부터는 이제 미국 주식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걱정이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미국의 2024년 GDP 성장률이 IMF, OECD, 패드도 그렇고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전부 다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중장기 사이클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냐? 여기 실물경기 선행지표가 빨간색인데 실물경제 선행지표가 쫙 회복하고 성장할 때만 투자를 하고 뭐 머뭇머뭇하고 안 좋다 싶으면은 빠져나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 그때 투자하고 머뭇머뭇하면 빠져나오고 다시 또 회복할 때 가고 다시 또 회복할 때 가고 회복할 때 들어갔다가 머뭇머뭇하면 빠져나오고 최고점은 못 먹죠. 하지만 좀 위험할 때 이런 데 다 피할 수 있고 운 좋으면 최저점에서 쓸어 담는 이런 행운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실물 경기가 지금 딱 둔화된다.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IMF, OECD, 패드, ECB 뭐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딱 이겁니다. 실물 경기가 선행지표가 회복하고 상승할 때 투자하고 둔화된다 그러면은 빠져나와서 쉬는 거죠. 그래서 둔화 때는 매도하고 쉬다가 침체가 와서 폭락하면 다시 기회를 노립니다. 회복하고 상승하는 영역은 항상 침체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걸 반복하는 게 중장기 사이클 투자자예요.
그래서 지나간 영상들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과 지난 영상들의 내용을 쭉 보여드렸는데, 우리 채널에 욕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 좀 욕을 많이 했죠.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뭐 저와 생각이 같으니까 뭐 욕할 일이 없는데,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했죠. 왜죠? 경기가 둔화된다. 지금 뭐 경기 선행지표가 이렇게 둔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빠져나오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미리미리 빠져나오죠.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경고하는 지표들이 나온다, 이런 영상을 보고 단기 트레이더들이 매도를 해요. 근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다, 단기 트레이딩에는 하나도 안 맞는다 하면서 욕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채널은 중장기 투자자에게 하는 방송이에요. 중장기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 이런 신호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건 뭐 없건 그냥 빠져나와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다음 사이클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뻥튀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중장기 투자자인데 단기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단기 트레이딩에 맞는 뉴스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상승장이라도, 단기 트레이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장일지 몰라도 우리들은 무서워한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들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네.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네.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아,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